내가 1인 바이브 코더고 뭔가 내가 이런 걸 또 뾰족하게 서비스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뾰족한 수익 모델 같은 거를 잘 만들질 못해서 뭐 그렇게 쫓아다니는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투자를 받기가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익 모델 다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네. 수익 모델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인사이트가 없으면은 AI 시대에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이브 코더들은 이렇게 일한다. 빅캠프 인터뷰 오늘은 한국과 실리콘밸리를 조망하면서 가장 발빠르게 AI 생태계에 투자하고 계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박희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덕입니다. 저는 투자업계에서 한 25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지냈는데 월급쟁이 투자자로서 미국과 중국, 한국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를 2015년도에 이제 설립할 때 트랜스링크 한국과 미국을 연결한다. 한국과 동남아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유럽을 연결한다. 이런 개념이고 주력 시장은 한국에 한 80% 정도 투자하고 미국에 한 20% 정도 투자하고 동남아에 조금 투자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AI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네, 근데 트랜스링크에서 좀 눈여겨보는 회사, 어떤 곳들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이제 여러 투자사들과 이제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심을 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2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픈 AI가 LLM 베이스에서 엄청나게 이제 달리고 있을 때였고 아직 구글 제미나이가 쫓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어차피 LLM 베이스는 미국이 다 하고 있고 맞아. 인프라 베이스도 미국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은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실리콘밸리 쪽의 하이엔드 쪽으로는 나가니까 한국의 강한 분야, 그러니까 도메인 특성이 강한 분야,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는 영역이죠. AI와 서비스가 결합이 되는 영역. 이 분야를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좀 찾고 있었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렇죠. 서비스라는 게 이제 결국 레스토랑 같은 경우. 이 산업 자체는 완전히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아날로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날로그식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야를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까? 큰 규모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특히 예를 들면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가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니콘 기업이 된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유니콘으로 만들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연결돼서 연장성상에서 그러면 팝업 스튜디오도 네. 투자를 하신 걸까요? 팝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네. 재미있는데 이제 작년 2025년 6월 달에 미국 출장을 가서 아마 그때쯤 구글 I/O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10가지 기술을 오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찌 보면은 한국적 상황이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챗 GPT나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LLM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맞아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네네. 이제 구글 I/O를 통해서 발표가 된 시점이죠. 그리고 엔트로픽이 클로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고. 접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바이브 코딩이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도메인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컨텐츠 제작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실제적으로 엔지니어 도움 없이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은 그거를 좀 더 기업화 시키는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팝업 스튜디오 같은 회사,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그 백그라운드 위에서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팝업 스튜디오라는 것도 결국 여러 가지 1인 창업자들이 많이 놓으면은 기업을 팝업한다. 아, 그러니까 네. 데모 회의 형태로 테스트해보고 기업도 MVP 만들듯이 만들어보고 그 기업을 더 성장시켜 나간다. 이런 거에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필요하다. 아, 그게 이제 팝업 스튜디오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해봤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로드가 어느 정도 그 물꼬를 텄다면 사실 뭐 러버블이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예, 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1인 창업자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1인 창업을 꿈꾸고 있고요.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게 그러니까 누구나 프롬프트만으로도 이걸 만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서비스 플로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팝업 스튜디오는 좀 다르다고 느끼신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LLM이 인프라를 깔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를 깔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요소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한 것처럼 네네. 이런 창업 시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런 창업 시대를 만들어지려면은 그 백엔드 쪽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마음 놓고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에서 도메인 전문가는 도메인 전문가에 집중을 하고 네. 아. 근데 기술은 이해해야 되거죠. 왜냐면은 기술자가 개발자가 도메인을 영역을 이야기해서 접근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이 협업이 잘 되는 곳들도 사실은 그 개발자와 서비스 기획자들이 항상 이렇게 거기 소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럴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떨어져 있는 정도의 수준에 1년에 한 번 정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서비스 기획자와 소위 말하는 그 개발자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좁혀주는 방법이 가능해진 거죠, 바이브 코딩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도메인 전문가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MVP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 로직상 개발자가 이해하는 로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예. 저도 그 개발 회사에 있다 보니까 늘 싸우는 부분이 개발자와 기획자인데 다 이제 기획자는 뒤에 하나 이거 버튼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 정말 좀 화가 나는 순간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개발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네. 모르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주냐는 이 언제 커뮤니케이션 돼요? 에러가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적인 어떤 협업이 안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서로의 소통하는 언어가 돼버린 거죠. 바이브 코딩이.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를 서비스 기획자 네, 입장에서는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로직상 개발자의 로직으로 이해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네, 네. 협업 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그 협업을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AI를 통해서 하나의 그 윤활유 같은 네. 역할을 하게 되는 좀 그런 원활한 상황이 소통을 발생한 하고 거죠. 네, 예, 더 뭔가 맞습니다. 산출물이 빨리 나올 수 예. 있고.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닷컴 또 모바일 사스까지 이런 혁명적인 단계를 모두 어떻게 보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과거를 좀 돌이켜 보셨을 때 지금 이 AI 사이클은 어느 단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인프라만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돈 버는 앱도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건지. 앞으로의 시대가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한 시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닷컴 시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다시 이제 닷컴 시대로 들어가면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까지가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닷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시대를 대표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대를 대표하는 게 카카오가 이전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AI 시대에는 어떤 회사들이 나올 건가? 근데 문제는 네이버가 카카오가 글로벌 회사가 되기까지는 아직 카카오는 글로벌 회사라고 보기 힘들고, 네이버도 뭐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일부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글로벌 회사라고 보기 힘든데, AI 시대에서는 글로벌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회사가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았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네. 앱 레이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좀 적극적으로 투자로 눈여겨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제 VC들이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반도체 레벨이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많이 투자했고, 최근 들어서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유니콘적으로 등급하는 어떤 형태고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트랜스링크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전부터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 도메인 영역이 강한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 서비스가 AI가 된다든지, 그렇죠. 레스토랑 쪽이 AI가 된다든지, 컨텐츠가 AI가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메인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이 부족한 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네. 그러면은 개발 역량이라든지 비즈니스 역량, 글로벌로 나가는 비즈니스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빌드업 시켜서 나갈 건가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한 도메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AI, AX가 일어났던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다른 영역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되고요. 그러면 보험에서 일어났던 영역을 벤치마킹해서 레스토랑 영역에 넣을 수도 있고, 맞아요. 레스토랑 영역에 있던 거를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제조업 쪽에 AI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제 가기정통부 쪽에서 산자부 쪽에서 맥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경험해 본 쪽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러니까 일부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생산 공정 전체 또는 공장을 만드는 전체, 네. 이 과정을 경험해 보는 거는 한국 업체들이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는 업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제조 공장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앞서 나가고 수 있는데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서 네. 미국의 이제 보안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 업체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떨어져 있는 영역들을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AI가 소위 말하는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그 생산성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영역이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어플리케이션인데 한국이 강점이 있는 소비재 영역의 어플리케이션. 앞으로 미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 공장들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로봇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를 AX 형태로 지어야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앱 레이어는 오픈 AI나 구글이 뭐 하나 추가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그렇죠. 시선도 있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빅테크의 공습 속에서 예. 진짜 이런 AI 스타트업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해자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최근에 뭐 클로드 발표 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AI 스타트업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AI가 퍼포먼스가 이제 10배 높아지면은 네. 한 사람이 퍼포먼스가 높아지면은 그 두 번째 사람이 10배 높아지면은 5명이 있으면은 10에 5성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집단 지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더하기를 하면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50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50이 안 되고 30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포먼스가 획기적으로 안 늘어날 수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AI를 적용할 때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생각보다 개별적 퍼포먼스는 10배가 튀어난다고 나오는데 왜 합쳐놓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지? 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AI를 적용하는데 주저하고 있고, 물론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지성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라든지 뭐 이 클로드라든지 오픈 AI가 다 해 나갈 수 있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나 말씀드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소비자 영역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커머스 영역 그리고 제조업 영역에서 집단 지성이 일어날 수 있는 도메인이 특성이 강한 한국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AI가 멀티플러를 보태준다고 하면은 투자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타트업도 굉장히 그런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좀 뾰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서비스에 들어요. 뾰족해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요즘 한국 영화들이 뾰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뾰족한 영역까지 가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지성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기술이 사업화되고 사업화된 영역이 기업으로 바뀌고 그 기업이 유니콘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해볼 수 있을 찬스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스 때도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셨을 텐데요. 그 과거의 사스 기반에는 ARR, 그러니까 연간 반복 매출이 이제 공식이었다면 사실 이 AI는 저도 이제 AI 스타트업에 있지만 그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또 이 운영 서버비나 이런 것들이 또 만만치 않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픈 AI도 지금 뭐 파산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사용량 기반 과금이 많아지면 기존의 우리가 보던 기존 잣대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요즘 AI 기업 가치를 매길 때는 어떤 지표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 회사가 정말로 이제 그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아직까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백투더 베이직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팀에 아까 집단지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난 이유의 가장 베이스는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그 창업자들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와와 파운더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인플로이드 간의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일단 예측 가능한 계약이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예측 가능한 합의가 잘 되어 있는 사회가 실리콘밸리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측 가능한 합의된 계약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한 지표로서 다시 돌아가면은 사회적 합의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팀워크 능력이 뛰어난 파운드들 또는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집단지성이 일어나려면 여러 기업들이 한데 그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팝업이 어떤 그러니까 바이브 코드에서 그 기술적 난이도를 엄청나게 올리간다면 그 난이도 올리는 부분들을 서로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어떻게 할 건가, 파트너십을 어떻게 갈 건가 네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다음 질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오가시고 계시니까 그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그런 파트너십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25년간 더 늦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 보면 3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가 몇십 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게 축적돼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 축적된 자산이 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붐이 불 때 폭발한 거고 다시 모바일에서 폭발하고 AI에서 폭발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금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 너무 어느 교과서적인. 세월에 하는 어떤 물론 가능성은 있죠.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사회적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몰입도라고 생각해요. 오, 집중력. 네. 그러니까 흥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재밌으면은 그렇죠. 네. 완전히 막 그렇죠. 끌어오르죠.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합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BTS 재밌으면 돼. 같은 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 몰입도. 그래도 그걸 같이 BTS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네. 한 사람이 솔로였으면은 그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몰입도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흥이라든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네네. 이런 영역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강하다 보면은 네. 로직이 약해져요. 시스템이 약해져요. 네. 보통 그렇게 강하신 분들이 이제 즉흥적으로 네네, 움직이시는 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로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AI예요. 아, 그쪽 그 보완을 네.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전에 CTO와 CSO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올려주는 게 AI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또 하나가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흥이라든지 어떤 그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로직을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네네. 네. 뭐 AI 서비스 알겠지만은 너무나 맞아요. 로직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로직이 만들어지고 전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도메인 영역적인 그러니까 영역이 더해지면은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한국의 서비스, 개발됐던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파트너십적인 부분, 우리가 이것과 협업해서 어떤 걸 몰입력을 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뾰족하게 그렇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팝업이 이그젠플을 찾아내서 만들어낸다든지 네네. 그게 이제 팝업이 컨텐츠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도메인 영역에 있는 뭐 레스토랑 쪽에 있는 뭐 솔루션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그젠플이 만들어질 거고 그 이그젠플이 성공의 가도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BTS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캐드언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이제 그 음악 쪽에서 그런 현상이 벌써 일어났거든요. 드라마 쪽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쪽 세계에서 계신 분들의 몰입도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네. 그게 작품으로서는 존재했는데 기업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일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이그젠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인사이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 데이원부터 글로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국경과 언어의 그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이제 투자 현장에서 보실 때는요. 정말 이 언어의 벽이 사라졌는지 또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 언어로 인해서 여전히 혹은 언어에 따른 문화로 인해서 여전히 넘기 힘든 그런 간극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의 영역은 없어졌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도메인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맞아요. 똑같은 네. 도메인이라도 사회적인 또는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차이 때문에 한 10% 20%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제 지향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표준이 뭐가 될 건가, 자기가 표준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표준을 만들어서 글로벌리 스프레드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식이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 전문에서 이그젠플을 만들고 그 이그젠플을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확장하는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80% 90%가 만들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동남아에서 10%를 애드온하고 유럽에서 10%를 애드온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찰나에 사실 진짜 해외 AI 서비스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야금야금 네. 야금야금이 아니라 거의 우걱우걱 네, 먹고 폭격을 있잖아요. 하고 있던.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로컬 스타트업,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해자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아예 로컬 해자 자체는 좀 버리고 우리가 좀 또 다른 그런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 아예 좀 차원을 넘는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뭐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을 찾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이미 그러니까 대기업의 1차 밴드, 2차 밴드 형태에 익숙해져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 버티기 위해서 싸워 나갈, 그러니까 그 성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네네. 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P적인 투자 전략과 VC적인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제가 해외 뉴스레터도 굉장히 좀 많이 구독을 해서 보는 편이에요. 사실 이 AI가 나오고서부터 1인 그 솔로프리너라는 말들도 나오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LLM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네. 래핑을 해서 네. 정말 수백만 달러를 그냥 벌어들이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예.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솔직히 대 VC 입장에서 이렇게 1인 바이브 코더가 만든 회사에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투자를 안 받겠죠. 아, 굳이? 네. 아, 그러니까 VC의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MVP까지 가는데 뭐 그렇죠. 한국 같으면 10억에서 20억, 30억이 필요하고 네. 1년이나 2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MVP가 나오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그걸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그치. VC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괜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하나 그렇죠. 더. 그분은 그분대로 거기에서 아. 독특한 능력을 형성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능력을 VC가 투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존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능력을 보면 한 50% 정도는 VC가 투자 안 한 영역이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성장하는 성인데,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은 솔로프리너들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수익화 시키고,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지속할 수도 있고 또 유행 트렌드가 바뀌면은 또 다른 거로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VC는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장해서 글로벌리 성장하든지 한국에서 성장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유니콘 정도 이상의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니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죠. 내가 1인 바이브 코더고 뭔가 내가 이런 걸 또 뾰족하게 서비스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어떻게 보면 뾰족한 수익 모델 같은 거를 잘 만들질 못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쫓아다니는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투자를 받기가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익 모델 다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네. 수익 몰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 그 정도의 인사이트가 없으면은 AI 시대에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미 인지 능력이 있고 추론 능력이 있고 네. 그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AI 시대에 뛰어난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리더가 아까 집단지성이 일어날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팀워크가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수익 모델이 없는 정도의 인사이트가 없는데 네네. 투자를 받으러 간다는 건 자체가 그러네요. 안 맞는 전제가 거죠. 전제가 안 맞는 잘못됐네요. 거죠. 네. 이미 검증해 보면 이거는 수익 모델이 나올 거라고 바로 예측할 수가 있죠.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네. 버실 거고 네, 네, 버시면은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고. 근데 더 큰 모델을 가고 싶은 분은 VC하고 그런 협업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집단 지성을 못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그 모으고 일을 하는데 VC의 자금이 필요한 거죠. 사실. 네. 아까 이제 다음 질문과도 또 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이 이 바이브 코딩 시대의 인재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아까 그렇네요.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게 오늘 제가 본 유튜브 영상도 그거였어요. 젠슨 황을 인터뷰한 영상이었는데 네. 이제 똑똑함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져요. 더 이상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입시 위주의 정말 인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해고가 되고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코딩 실력보다 어떤 뭐 개인의 브랜딩이라든지 뭐 측정하기 힘들지만 아까 추론 능력 이제 말씀하셨고 인간의 지혜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재의 기준이 좀 정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에서 네. 코딩을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상황까지 갔다는 건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그 집단 지성이 일어난다는 그 표현이 약간쯤에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저는 AI 때문에 다시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 네. 그리고 특히 한국적인 로직이 부족한 걸 로직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집단 지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AI가 할 거라고 오그멘티드 휴머니티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데 그 집단 지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뛰어난 천재가 하나 있어요. 그 뛰어난 천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뛰어난 천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네. 다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 회복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전무급 뭐 이렇게 리더한테 이제 그 디렉터급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카이스트 출신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팀원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똑똑하고 일은 잘하는데 팀워크가 없어서 평가를 좋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한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인도 애들은 인도 애들이 잘하고 중국인들끼리 잘하는데 왜 한국인들끼리 잘 안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끌어주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끌어주려고 하면은 팀워크가 돼야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의 인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급하게 인재상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가 인재를 팀워크라고 이야기하면 팀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재상으로 팀워크를 넣지는 않죠. 서로에 대한 견제나 질투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네.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결국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정치 싸움을 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좀 딱 예.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업 1차 밴드, 2차 밴드 형태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게 이제 그 팀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팀워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생각하는 팀워크하고 좀 틀리죠. 네. 네,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는 이제 대기업에서 아카데미 혁신을 통해서 네. AX가 일어나는 것보다 네, 네. 스타트업이 차라리 표준을 만들어서 AX화 시키는 게 빠른데 네, 그 가장 전제 조건이 그 파트너십 구조였고 그 파트너십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팀워크이고 커뮤니케이션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AI 서비스를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예비 창업자들 또 초기 창업자분들께 뭔가 정말 현실적인 조언 이렇게 하면 투자 받을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글로벌리하게 KAI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AI가 인지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택하고 실행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보고 실행해보고 실패해보고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저는 창업자들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치를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AI 시대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그 서비스의 본질을 얼마나 뾰족하게 날카롭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네. 서비스가 근데 소비자는 계속 변하잖아요. 네. 계속 바뀌고 네, 그 네. 바뀌어나는 가운데서 실패와 성공을 가져가면서 보편적인 으로 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거는 AI가 찾아낼 수 없는 인사이트거든요. 네. 그게 스타트업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박희덕 대표님과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대화에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